안녕하세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첫 시간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지식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문학의 맛이라고 할까요? 문학을 왜 우리가 즐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비밀을 보여주는 예를 세 편의 그 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시는 그 서정주 선생의 선운사 동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선운사는 그 동백꽃으로 워낙 그 유명한 절이고 해마다 그 사람들이 그 동백꽃 필 때마다 그 구경 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 동구는 이제 저기 앞이란 뜻이겠죠. 동네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운사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 동백꽃을 피우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그 몰려갑니다. 선운사 고랑으로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선운사 동백꽃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이쁜가. 예, 어떻습니까? 예, 이쁘죠. 예, 그리고 진하죠, 아주. 예, 어떤 그 뭐랄까 미가 아주 그냥 가장 강렬하게 어떤 이 피어난 어떤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보러 갔겠죠. 보러 갔는데 시인이 갔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동백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시의 그 출발점입니다. 동백꽃이 안 피었네.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선 이제 선운사를 내려와서 근처에 막걸리집에 들어갔습니다. 막걸리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걸리 한 사발 마셨겠죠. 한 사발 들이키는데 옆에 있던 막걸리집 여자가 육자배기 노래를 불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작년에 피었던 동백꽃의 형상이 마음속에 슬그머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이 도대체 뭐길래 작년에 피었던 동백꽃을 우리에게 상기시킬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처연하죠. 그냥 또 쓸쓸하죠.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이 상당히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 일인데 그것이 다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소망을 달성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는 것은 아주 강한 미련, 아주 애잔한 미련만 남아있고 그래서 마음은 어떤 황폐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한 상태가 바로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상태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 잃어버린 것, 상실된 것에 대한 그 아주 은근한 어떤 어떤 집착, 애착이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마음속에서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그 육자배기 가락을 들으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혹은 시들어버린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집 육자배기 가락을 들었더니 작년 동백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동백꽃은 작년 동백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동백꽃이 아니죠. 오늘 피어날 동백꽃이 아니다. 오늘 피어날 동백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피었던 것이고 작년에 피었지만 이제 시들어버린 것. 그래서 지금은 형체가 다 흐려져 갖고서 희미하게 남은 것, 혹은 그림자로서만 남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아른아른하게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서만 지금 시 화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건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할 때 작년건만, 올해 건 안 피고 작년건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다고 했습니다. 목이 쉬었다는 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육자배기 노래를 가락을 들어본 때 그 가락이야말로 완전히 목이 쉰 그런 음성 아니겠어요? 그 목이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갈망했으나 마음이 다 타도록 갈망을 했으나 끝끝내 결국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재만 남은 것. 그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갖다가 소리 부르고 불렀으나 결국 그것을 그 부른 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목청의 어떤 이 소진, 이것만, 그래서 목이 쉬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동백꽃을 떠올리긴 했으나 그 동백꽃이 아련하고 그리고 희미하고 그리고 그림자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은 강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으나 그 불타오르는 갈망은 재가 되어서 점점 사그러지는 형태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보여주는 어떤 이 동백꽃을 둘러싼 어떤 그 두 개의 감정은 뭐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의 화자에게는 부재하는 어떤 이상이 될 텐데, 근데 육자배기 가락을 타고서 동백나무에 꽃 떨어진 자국 혹은 부재의 어떤 그 아련한 옛 동백꽃을 떠올렸는데, 이거는 부재의 느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얼른 활짝 피어났으면 하는 현존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부재와 현존 이 두 개를 동시에, 그 두 개의 감정을 우리에게 동시에 달아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두 감정을 동시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부재와 현존 사이가 극단적으로 한편으로는 벌어지면서, 그러나 벌어지는 사이에 그 두 개가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두 극 사이에 엄청나게 센 자기장이 흐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 회오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조금 더 넓혀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그 비애감, 이런 걸 한편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달성해야 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낙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 이걸 갖다가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부재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현존에 대한 갈망이 더욱 솟아오릅니다. 저 옛날에 18세기의 영국의 그 형이상학파 시인 중에 하나인 그 존 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콤파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멀면 멀수록 그 사이가 만일 지름이 되어서 콤파스를 처럼 이렇게 원을 그린다면은 떨어져 있을수록 큰 원을 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실된 것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오히려 현존의 그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것의 어떤 모습, 크기, 규모, 혹은 현존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하게 불타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시인 이성복 씨는 예전에 어떤 연애시에서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에 계실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노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서해에 가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만나면 나의 소망은 거기서 그냥 꺼져버립니다. 못 만나기 때문에, 서해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은 더욱 강렬히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렇듯 시라고 하는 것은 부재와 현존, 상실과 성취, 이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를 동시에 강화를 시켜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굉장히 큰 마음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 이게 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에서 그런 그 부재를 현존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움직임, 그러나 여전히 부재는 부재대로, 현존은 현존대로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는 그 움직임을 밑받침하고 있는 매개물은 막걸리집 여자의 그 육자배기 가락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왜 하필이면 막걸리집일까? 예, 막걸리, 저도 뭐 가끔 마십니다만 텁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의 그 텁텁한 맛과 육자배기의 초연한 가락이 사실은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이 텁텁함 혹은 육자배기 가락의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상실의 감정과 소망의 소망이 서로 끊임없이 요즘 사람들 표현을 빌리면 밀당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안타까움과 체념과 의지와 뭐 이런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요동을 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감정의 동시성에 대해서 시인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상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상기도를 한번 왜 상기도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약간 비교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요 부사는 얼마나 미묘했는지 미당 선생 스스로가 4번이나 고쳐 쓰신 겁니다. 처음에는 아직도라고 쓰셨습니다. 아직도. 작년 것만 아직도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거를 아직도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오히려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시방도라고 또 바꾸셨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상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미당 전집이 출간이 됐죠. 미당 전집이 이제 5권이 일단 출간이 됐는데 거기에도 지금 상기도를 최종 판본으로 삼았더군요. 여기서 지금 시방하고 상기는 방언입니다. 시방은 지금이라는 뜻이고요. 상기는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기도는 처음에 쓰셨던 아직도를 갖다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짐작이 갑니다.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니다 할 때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올해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작년 것만 남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올해 거는 안 나갔고, 그래서 올해 것을 부정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작년 것을 통해서 올해 것을 갈망하는 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는 올해 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시방도, 이건 지금도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것이 지금 현재의 순간에도 남았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작년 것이 올해 것을 대체해버리고 바로 작년 것의 그 상실성, 희미해져 간 것, 흔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이런 성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로서는 아직도라고 하는 뜻으로서는 아직도라는 단어 어휘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서로 사라져가는 것. 언제 사라질지 다 사라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이런 거죠. 사라져야지 올해 것이 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적당한데 이걸 방언으로 일부러 쓰셨어요. 왜 방언으로 쓰셨을까요? 표준말은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는 일종의 이 도구로서의 기호입니다. 뜻을 전달하는 기호이죠. 그러나 방언은 바로 그 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이 그 언어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의 그 육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방도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선운사 동구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시는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극단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운이 길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는 시경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꽝꽝 우는 물소리 모래톱에 서 있네. 요조 숙녀여 한 남자의 좋은 짝이로구나. 흐늘흐늘 물풀이여 좌로 우로 흐르네. 요조 숙녀여 오매불망 짝을 구하는구나.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 오매불망 생각하고 생각하네. 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구나. 흐늘흐늘 물풀이여 좌로 우로 캐네. 요조 숙녀여 검은 고와 비파가 사귀는구나. 흐늘흐늘 물풀이여 좌로 우로 우거졌네. 요조 숙녀여 종과 북이 즐기는구나. 여기서 그 관저라고 하는 것은 밑에 저는 물소리 새입니다. 새고 관은 물술의 울음소리를 뜻하니까 우는 새의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표현입니다. 새가 우는데 그것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자님이 관저편은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애틋하면서도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낙이 부름, 애이 불상. 예,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슬프되 애틋하되 그러나 몸을 상하게 하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예, 관저편에 대한 여태까지 어떤 그 한국에서 나온 특별한 해석이 이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그겁니다. 물소리가 우는 걸 봤더니 짝을 구하는구나. 근데 왜 계속 우냐? 짝을 못 구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죠. 너무 애가 타게 울고 있는데 오매불망 짝을 구하는데 그러나 짝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도 그 올해 그 장마가 졌을 때 보니까 맹꽁이가 울더라고요. 맹꽁이가 한참 울다가 문득 그쳐요. 그친 걸 보고서 맹꽁이가 짝을 구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관저가 물소리가 짝을 구했더라면 이제 우는 걸 그쳤을 텐데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데 왜 이것이 낙이 부름 애이 불상일까? 전체적인 주제로 봐서는 짝을 못 구했으니까 애이 불상 쪽이 더 가깝겠죠. 왜 애이 불상일까? 자, 시는 처음에 그런 그 짝을 못 구하는 물소리를 딱 등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물소리가 있는 물 밑에, 그러니까 그게 뭐 연못이면 연못, 그 둔벙이면 둔벙에 물풀을 또 묘사를 했는데 물풀도 물소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짝을 구하는 거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물풀도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물소리가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풀이 좌로우로 흐르는 걸 보니까 오매불망 짝을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 오매불망 생각하고 생각하네. 사실은 요 행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아무리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까 오매불망 생각하고 생각한다. 오매불망 생각하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점점 아파진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요 대목은 거기에서 묘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대상을 집착하는 걸 버리고 생각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의 않으니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뜻은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마음의 상처만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꾸로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얻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생각만 하겠어. 생각에만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순간에 시는
문득 물수리로부터 물풀로 슬쩍 그 형상을, 형상에 대한 우리의 관찰을, 우리의 눈을 갖다가 물풀 쪽으로 옮겨옵니다. 물풀 쪽으로 옮겨오면서 물수리는 지금 짝을 구해서 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풀은 흐늘흐늘 물풀이여 좌로우로 캐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그 상태 자체를 갖다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해도 얻어지지 않으니까 애초에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상태를 갖다가 구하면 좋겠네, 구할 수 없구나, 이 두 개의 서로 모순된 그 상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검은고와 비파가 사귀는구나. 즉 구해도 얻어지지 않는 상태를 검은고로 둔다면 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 하는 걸 그리는 상태를 비파라고 한 거죠. 검은고 비파, 검은고 비파. 흐느흐느 물풀이여 좌로우로 우거졌네. 마찬가지입니다. 종, 북. 얻어지지 않는 거 종, 얻어지면 기분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북. 종북. 그래서 구해도도 얻어지지 않을 때의 마음의 상태, 즉 실망과 성취 사이에 두 감정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실망과 성취의 오고감, 왔다 갔다 하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울고 싶어지죠. 울고 가슴이 막 찢어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 3개월은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선 어떻게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게 상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 그런데 신은 언어로 하는 겁니다. 언어 안에서는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어 안에서 현실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으니까 언제나 바로 그런 상실과 성취의 그 미묘한 왕복과 진동을 갖다가 한꺼번에 조감을 하는 겁니다. 조감을 하면은 대상의 상실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상실과 획득 사이에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당이 재미있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이 시는 바로 대상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집착을 떠나서 사라짐과 돌아옴 혹은 상실과 획득 사이에 그 왕복을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즐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는 애틋하면서도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겁니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과 성취의 왕복을 갖다가 즐기기 때문에 이건 낙이 됩니다. 즐거움이 되고 낙이 되되 그러나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음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문학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문학이 바로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효용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김현 선생님은 문학은 써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거 현실적인 효용성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공자님은 시 300편에 대해서 시 300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다. 사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각에 삿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게끔 해주는 것. 그게 문학의 어떤 이 태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를 갖다 특별히 쓰는 게 또한 문학입니다. 우리는 그 문학을 특별히 쓰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흔히 우리 눈앞에 띄는 걸 갖다 비유라고 부릅니다. 문학을 아주 멋지게, 언어를 갖다가 멋지게 장식을 하죠. 근데 이 비유가 왜 멋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특히 문학에 있어서 왜 멋있는가 하는 것은
요 간단한 구절 하나를 통해 갖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19절은 시 전체가 아니고요. 황지우 시인의 그 90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번호로 된 시의 한 대목입니다. 모래내 사천을 넘어 구로동으로 가자. 언뜻 봐갖고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 세대들은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구로동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구로동. 예. 그런데 지금 구로동은 그 디지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구로동은 구로공단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은 무엇이냐? 한국 경제가 막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뭐 이런 그 계획들을 통해 갖고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상경한 그 청년 처녀들이 거기서 이 공단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뭐 하루 막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갖다 수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성장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해서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 그 가난한 청년 처녀들은 엄청난 어떤 그 고생을 해야만 됐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 아주 적은 월급, 그리고 노동 시간, 굉장히 긴 노동 시간, 이런 그 가혹한 어떤 그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대학생들, 즉 지식 청년들은 그런 자기 자신은 상당히 좀 여유롭고 호사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와 동세대인 다른 사람들은 저런 그 공장에서 너무나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느끼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노동자들의 어떤 그 비참한 삶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상을 갖다가 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구로동으로 가자 할 때 구로동은 이제 구로공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내 사천을 넘어 할 때 그 모래내 사천은 뭘까요? 금방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천은 한자어인데 풀어서 쓰면은 모래내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내를 한자어로 한번 되풀이해서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래내는 지금 저기 신촌에서 그 수색 쪽으로 가는 데 있는 개천입니다. 저도 뭐 시골 출신이라서 모래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모래가 잔잔히 깔려 있는 그 개천이기 때문에 모래내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시인도 역시 이 황지우 시인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모래내를 직접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그 대신 모래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사천이라고 하는 한자를 떠올렸고 그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뜻을 아마 거기서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한자어의 뜻은 뭡니까? 사천, 모래가 잔잔히 깔려있는 천이 아니라 모래가 흐르는 강, 천. 다시 말하자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불모의 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물이 흐르지 못하는 불모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구로동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건 금방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대학 지식 청년들의 어떤 관념적 지적 세계,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관념 세계. 결국 이것이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불모의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관념성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관념성을 넘어서 구로동으로 가서 삶의 현장을 만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대충 이제 뜻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사천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언어는 경제성을 지향합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보면 하나하나 추격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라고 해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압축입니다. 하나는 압축해서 써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일부러 이걸 2번이나 썼습니다. 굉장히 낯선 한자어로.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어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관념적 지식의 세계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사천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그러니까 한자어는 굉장히 낯설죠. 이 낯선 한자어를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그 글자 하나에 그 뜻을 갖다가 헤아리게 된 겁니다. 뜻을 헤아리니까, 아, 이 사천은 모래가 깔린 그 모래내가 아니고, 뭐냐. 예, 바로 모래가 흐르는 천, 즉, 불모의 천, 물이 흐르지 못하는 천,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사천이라고 하는 그런 낯선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20세기 초엽에 러시아의 그 형식주의자라고 하는 일군의 그 문학 이론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문학적 그 기법 중에 하나로 발견해낸 게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낯설게 하기란 무엇이냐? 아주 그 낯선 어휘, 낯선 어떤 그 상황, 낯선 어떤 그 표현을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그 지각의 자동성을 방해하고 인식의 새로움을 가능케 한다. 상황을 갖다 직시케 하고 그 직시된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식을 갖다 해보게끔 한다. 이게 낯설게 하기의 기능입니다. 사천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아예 모래내를 빼버리죠. 모래내를 없애고 사천을 넘어 구로동으로 가자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낯설게 하기는 성립할 것 같은데요. 그 왜 시인은 모래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소설로 한번 건너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그 아주 그 가장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짧은 단편의 순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의 그 앞부분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앞부분에 대한 묘사는 몰락한 귀족 부인인 오뱅 부인집 댁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를 쫙 한 거예요. 묘사를 쫙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쓰이는 건 없습니다. 다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이 집은 상점가와 강항으로 통하는 골목길 사이에 있었다. 집안의 바닥은 평평하지 않아서 자칫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뭐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전부 몰락한 귀족 부인의 그 삶의 곤궁한 상태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분위기의 언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널빤지에 바짝 붙어 8개의 마오니까니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거. 이게 다 귀족 집에서 쓰던 의자라는 거죠. 피아노도 있었고요. 그런데 롤랑 바르트라고 하는 상당히 20세기 말엽에 세계를 풍미했던 그 문학 비평가가 이 대목을 열심히 읽었는데 모든 단어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작품에 아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있더라. 그게 뭐냐면 기압계라는 거였습니다. 기압계 밑에 놓인 낡은 피아노 위에는 할 때 낡은 피아노 위에 기압계가 있다는 게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 묘사에. 이거는 기압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당시에 귀족들은 다 기압계 있었다 이런 걸 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압계가 무슨 몰락을 표지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없어도 되는데 썼다 이거예요. 왜 썼을까? 고민을 하다가 롤랑 바르트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양반이 플로베르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왜 그걸 쓰셨어? 라고 물어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플로베르는 돌아가셨어요. 19세기 양반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일 플로베르에게 물어본다면, 플로베르는 우리가 사실주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플로베르에게 물어본다면 플로베르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그거 내가 본 그대로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거 사실이야. 이런 얘기죠. 기압계가 있다는 것은, 기압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작품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작품에서 묘사된 삶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실주의 소설을 보면 앞부분에 굉장히 뭐 무의미한 듯이 보이는 뭐 굉장히 자유구리한 묘사가 막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작가 입장에서 내가 진짜 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르랑 바르트 선생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실효과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사실처럼, 문학작품 워낙 허구 아닙니까? 허구인데 허구를 사실처럼 인식해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실효과로 기능하는 단어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모래내 사천을 넘어 구로동으로 가자. 이때 모래내 뭡니까? 현실에 있는 천입니다. 그 모래내가 없었더라면은, 그 모래내라는 말을 빼면은 관념적 지식세계가 말 그대로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시인은 아주 직관적으로 거기다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 세계가 사실이다, 즉 대학생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모래내라는 실제로 있었던 내를 가리킨 겁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행 안에 두 개의 기교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낯설게 하기가, 즉 지각의 자동성을 깨뜨리고 사물과 사태를 새롭게 보도록 하는 그런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런 기법과, 사실효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속의 상황이 실제의 현실이라고 하는 인상을 자아내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 이 짧은 식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꽤 맛있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문학의 어떤 그 문학 속에 소용돌이치는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소용돌이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극단적인 상반된 감정이 각자 극단적으로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서로를 갖다가 부르고 서로 긴장함으로써 굉장히 큰 자기장을 형성한다는 것. 문학의 태도는 대상에 집착치 않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서 생각에 삿됨이 없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문학의 하나하나의 언어는 아주 그 상당히 복합적인 기교로 쓰임으로써 우리의 그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느낌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문학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문학작품에 대한 그 감동의 폭은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는 그 안목은 교육의 산물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문학작품, 예술작품, 즉 미술작품 혹은 음악감상 이런 걸 할 때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려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그 이해의 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작품의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은, 그 폭과 그 질이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두꺼워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런 문학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학을 좀 더 풍요롭게 느끼기 위해서 구체적인 문제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